여러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1년 내내 오이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겨울에도 오이를 먹으려고 바퀴 달린 재배 상자를 햇볕 따라 옮겼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먹었다는 오이가 우리가 오늘 아삭 베어무는 그 오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얕보이는 채소 오이입니다. 냉면 위에 올라가고 김밥 속에서 씹히고 오이지로 밥상을 버티고 여름 냉국에서 거의 물처럼 시원해지는 그 오이. 그런데 이 채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도, 고대 지중해, 중국, 조선 궁중, 그리고 현대 세계 무역까지 이어집니다. 오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인류가 더위와 물, 저장과 맛을 다루는 방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이는 식물학적으로 쿠쿠미스 사티부스, 박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입니다. 수박, 참외, 멜론, 호박과 먼 친척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과 식물들이 서로 꽤 닮았다는 겁니다. 길쭉하고 수분이 많고 덩굴에서 자라며 어린 열매를 채소처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현대의 오이로 번역하면 위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 황제의 오이 이야기가 흔들립니다.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쿠쿠미스를 좋아했다는 시계의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오이로 이해했고 심지어 초기 온실 재배의 사례처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식물사 연구자들은 고대 지중해 문헌과 그림 속 긴 박과 열매, 상당수가 오늘날의 오이가 아니라 스네이크 멜론, 우리말로 하면 뱀멜론이나 채소 멜론에 가까웠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네이크 멜론은 멜론의 한 무리인데 단맛 나는 과일로 익혀 먹기보다 어린 열매를 채소처럼 먹습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도 있어 오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티베리우스가 겨울에도 먹었다는 그 초록 길쭉한 열매가 오이 비슷한 채소였을 가능성은 크지만 우리가 아는 오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롭죠? 오이의 역사는 어디로 이동했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오이라고 불렀는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이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남아시아, 특히 북부 인도권입니다. 한국의 여러 농업 문화 자료도 오이의 원산지를 북부 인도 지방으로 정리합니다. 식물학 연구에서는 재배 오이와 가까운 야생형 계통을 인도권에서 찾고 오이의 재배와 역시 그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도를 펼쳐놓고 바로 이점이라고 찍기보다는 남아시아의 넓은 생태와 재배 문화 속에서 오이가 길들여졌다고 보는 편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오이가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오래된 통설은 북인도에서 적어도 3,000년가량 재배되었다고 말해왔고 최근의 재배사 정리에서는 최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이용한 작물로 다룹니다. 정확한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오이가 꽤 오래전부터 인간의 밭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오이는 물이 많고 빨리 자라며 어린 열매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이것은 꽤 강력한 장점입니다. 물론 처음에 오이가 지금처럼 크고 곱고 순한 맛이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야생 박과 식물은 쓴맛이 강합니다. 박과 특유의 쓴 성분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방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중 덜 쓰고 더 먹기 좋고 모양이 안정적인 개체를 골랐을 겁니다.
씨를 받고 다시 심고 또 고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이는 점점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물의 역사는 결국 인간의 선택이 식물의 몸에 새겨진 기록입니다. 이제 이동을 봅시다. 오이는 한 곳에 머물기 어려운 작물이었습니다. 씨앗은 작고 재배법은 비교적 단순하며 더운 계절에 빠르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인, 이주민, 군대, 승려, 농부가 움직이면 씨앗도 함께 움직입니다.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오이는 동쪽으로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재배 문화 속으로 들어갔고 서쪽으로는 여러 길을 거쳐 중동과 유럽 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서쪽으로 간 이야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 유럽 문헌의 오이가 실제 오이인지 멜론 계통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오이가 서유럽에 퍼진 역사를 500년에서 1300년 사이의 여러 경로로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에 오이가 있었다. 끝 같은 식의 단순한 문장이 너무 거칠다는 뜻입니다. 음식사의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한 한 단어 아래에 서로 다른 식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과 농식품 관련 공공자료들은 오이가 중국을 거쳐 1500년 전에 한반도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약 1500년 전이면 대략 삼국시대 전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무렵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리이지. 어느 유적에서 오이 씨앗이 나와 정확히 그날을 찍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추정은 꽤 그럴듯한 흐름을 갖습니다. 중국을 거쳐 여러 작물과 음식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왔고 오이 역시 그 큰 흐름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이는 여름 작물입니다. 한반도의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물 많은 채소를 생으로 먹고 소금에 절여 저장하고 국물에 띄워 시원하게 먹는 방식은 이 기후와 잘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이는 한반도에 들어온 뒤 그저 외래 작물로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견디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궁중 음식 기록을 보면 오이는 5월 천신 품목으로도 등장합니다. 천신은 새로 난 제철 음식을 먼저 올리는 의례적 행위입니다. 여기에 오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오이가 단순히 흔한 채소가 아니라 계절을 알리는 재료였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오이가 나오는 때구나 하고 몸이 먼저 아는 식재료였던 셈입니다. 궁중의 격식 있는 식탁에서도 민간의 여름 밥상에서도 오이는 계절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이가 살아남은 방식은 매우 한국적입니다. 오이 소박이는 오이를 갈라 소를 채워 넣는 발효의 기술이고 오이지는 소금으로 여름을 붙잡아 두는 저장의 기술입니다. 장아찌는 장과 식초, 소금의 세개로 오이를 끌어들입니다. 오이 냉국은 오이의 수분과 향을 거의 그대로 살려 더위를 식힙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절여도 되고 익히지 않아도 한 접시가 됩니다. 이 범용성이 오이를 강한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아도 오이는 똑똑한 작물입니다. 신선 채소로 팔 수 있고 작고 단단한 것은 피클이나 거킨 같은 절임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빨리 소비되는 시장과 절여서 오래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시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계 생산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절임이나 보존 오이, 거킨 교역에서는 인도가 눈에 띄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고향으로 꼽히는 지역이 현대 가공 무역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은 꽤 흥미롭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오이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품종과 쓰임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자료에서는 중부권의 다다기오이, 전라권의 취청오이, 경상권의 가시오이 같은 선호 차이를 소개합니다. 어떤 오이는 맥다다기처럼 색이 옅고 아삭한 식감이 좋고, 어떤 오이는 진한 초록빛과 향이 강합니다. 시장에서 그냥 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입맛과 유통, 음식 습관이 겹쳐 만들어진 여러 오이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도 정리해 보죠. 첫째, 오이는 영양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칼로리는 낮지만 바로 그 수분과 아삭한 질감 때문에 여름 식단에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 고열량이어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오이는 원래 한국 채소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긴 이동 끝에 한국 음식이 된 작물입니다. 고추, 배추, 감자처럼 많은 식재료가 그렇듯이 음식의 정체성은 원산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고대 문헌에 오이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오늘날의 오이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사소한 학술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식사를 읽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옛사람의 단어는 지금의 분류학과 다릅니다. 그들은 유전자나 학명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생김새와 쓰임과 맛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음식 이름을 만날 때는 그게 정말 같은 음식이었을까 하고 한 번 더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이의 이동사를 따라가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작물은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갈증, 더위를 피하려는 지혜, 저장하려는 필요, 먼 곳과 거래하려는 욕망을 타고 움직입니다. 남아시아에서 길들여진 오이는 길을 따라 이름을 바꾸고 품종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황제의 식탁에 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피클통에 들어갔고 한반도에서는 오이지와 오이소박이 냉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이를 먹을 때는 잠깐만 다르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물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북부 인도권의 오래된 밭에서 출발해 문헌 속 오해와 무역로, 중국을 거친 전래와 조선의 계절 의례, 그리고 현대 시장의 품종 차이까지 품고 있는 작물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하고 금방 사라지지만 그 안에는 아주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오이는 원산지를 떠난 뒤에야 비로소 각 지역의 여름을 닮은 채소가 되었습니다.